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은 김석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2년 이제 부동산 세법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또 됐는지, 또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30일에 시험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요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토대로 공부를 하면 좋을 건지 이런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이제 우리가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 중에서도 이제 독특하게 부동산 세법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하고 이렇게 같이 한 과목으로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40문항 중에서 부동산 세법은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이 2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는 작지만 부동산 공시법하고 이렇게 점수를 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세법을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보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내용을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보유 활동, 그 다음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활동, 이걸 우리는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세금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세금을 다루는 그런 법이 부동산 세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 1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번 32회 시험, 자, 32회 요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은 조세 총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세 총론은 이런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내는 세금에는 크게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거든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다루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루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국세하고 지방세를 총괄해서 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조세라고 하는데 이 조세에 관련된 총괄적인 이론을 다루는 것이 조세 총론 분야예요. 이 조세 총론 분야는 주로 조세 용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평균적으로는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평균적으로는 2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아쉽게도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차후 시험에서는 우리가 보통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계속 출제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가 이번에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는 이제 우리가 상중하로 따지면 한 중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 뭐 이론 강의 때나 문제풀이 강의 때 많이 다뤘던 주제들이 출제가 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다음에 취득한 사실을 우리가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적인 장부는 등기부등본 아시죠, 여러분?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대장, 이런 대장이라는 공적인 장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런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올해 시험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난이도는 이제 중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다만 이제 등록면허세가 내용 자체는 중인데 문제 지문이 좀 긴, 그리고 어떤 사례 형식으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데 실제 내용은 뭐 우리 등록면허세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산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문제도 대략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번 시험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재산세가 보통은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등록면세가 한 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좀 특이하게 종합부동산세가 대략 한 세 문제까지. 물론 순수한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재산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출제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재산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의 문제를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 보유세를 뭐 인상한다 등등등의 이런 시사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사적인 이슈를 반영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문항수를 늘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에서 많으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한 세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이제 그다음에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좀 비교적 좀 어려운 편에 속했는데요. 그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세라는 것은 뭐냐? 기타소득세는 우리가 보유하면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죠? 뭐를 할 수 있죠? 바로 임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 등. 자, 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를 받으면은 임대료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임대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소득세 등을 기타소득세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보통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하다가 보유하다가 시세가 올라가면 그 시세가로 이제 처분하게 됩니다. 그 처분한다는 말을 우린 법률 용어로는 양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있겠죠.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양도소득이 뭐 몇천 단위에서 몇십억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요즘 최근 집값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 아마 집값도 많이 오르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물어보는 것이 이 중개사분들한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내용 등을 반영해서 양도소득세를 보통 한 5문항에서 7문항 정도 출제를 하는데요. 5문항에서 7문항 정도 출제를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7문항이 최대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지방세. 작년은 기타 지방세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작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제목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년마다 이런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이 숫자는 늘 좀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는 그냥 하나 예시에 불과하고 평균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요 취득세. 자, 취득세. 그렇죠? 그 다음에가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 세목이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다 들으시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가볍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2회 부동산세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문제용이 좀 길게 출제됐습니다. 이번 시험에 이제 출제를 예상할 때도 제가 백선 특강이라고 해서 핵심 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그 특강에도 문제 지문을 좀 길게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제 지문이 길게 출제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했다 이런 얘기예요. 유도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평상시 긴 지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차피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조세총론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총론 분야가 보통 한 평균적으로 용어, 조세 용어 등을 중심으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아예 출제가 안 됐어요. 다만 우리가 개별 세목인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낼 때 그 지문의 한 지문으로서 문장에 이제 자체 출제를 하지 않고 다른 세목 질문할 때 그 문장으로 등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조세총론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 특이사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의 비과세. 우리 요 비과세 문제를 많이 다룰 텐데요.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들이 또 개정들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험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뭐 출제가 안 됐으니까 계속 안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 이 부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주택분 취득세 중과세율 또 현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출제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사항을 가지고 좀 출제를 반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도 아쉽게도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출제를 많이 한 분야를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생략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차후 시험에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뭐 내년에도 안 나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세법은 한 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양도차익 추계산정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기존의 기출 문제보다는 쉽게 이 연습을 추계 연습 우리 많이 하고 들어갔었는데 하신 분들은 좀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뭐 우리 시험에서는 꼭 한두 문제씩은 그러니까 10% 정도 비율의 문제 수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진짜 뭐 쫙 구속되어 있는 지엽적인 그 문제들을 냅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문제를 냈는데 바로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내용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적용할 때 쓰는 용어인데 기준치인데 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지는 않거든요. 시가표준액이 어떤 쓰임새다, 뭐 취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쓰는 개념인데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 시가표준액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내용을 잘 거의 다루질 않거든요. 이게 뭐 누가 지정하는 뭔 상관입니까? 그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틀리라고 낸 거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낯선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긴 지문이 있고 그래서 다소 이런 내용을 합쳐봤더니 난이도가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득점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인 학습을 좀 하셨던 분들은 10문제에서 많으면 한 13문제까지는 좀 맞춰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또 그 당시에 체감 난이도라는 것이 있고 또 현장에서 실수 등등등을 감안하면 이 내용을 또 이 문제까지도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낯선 문제하고 긴 지문으로 당황해서 체감 난이도는 좀 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세법뿐만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30년 이상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들을 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내년 시험에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차근차근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플랜을 잘 짜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부동산세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물론 숫자도 나와요. 하지만 그 숫자를 활용한 세금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목이 부동산세법입니다. 그러면 법 과목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바로 용어이해예요. 용어이해.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 여러분들
이게 적절한 비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영어 과목 등의 언어를 빨리 익히려면 뭘 많이 우리가 외워야 되죠? 단어죠, 단어. 단어를 많이 알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법도 용어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적인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교재 나중에 받으시면 기초 입문 과정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세법도 용어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 해설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취득세라는 강론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번 시험에서도 뭐 양도차익 추계 문제라든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규제 내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등등등. 자, 이런 문제들이 보면 과거에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기출 문제 유사하게 변형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5년치 이상의 이런 기출 문제 등을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출제위원들은 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출제를 하거든요. 실제 시험장에는 기출 문제하고요, 법정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절대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내 자료집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여기 우리 문제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주요 개정세법을 정리하자. 예, 우리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공법만큼이나 개정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의 이슈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서 출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정사항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론은 복습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예습 위주로 하자.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예습이 좋아요, 복습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요. 자, 사실 이론 공부할 때 예습을 하면 좋죠. 그런데 내용을 알아야지 예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론 공부를 하실 때 기초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공부할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계획표를 이제 짜시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럼 그 계획표대로 인강을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다만 우리 문제풀이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풀이는 여러분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여름에 나오면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답을 맞춰보시고 그 상태에서 제 강의를 들어야지 문제풀이 할 때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입체적인 효과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4가지의 학습 방법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것이 뭐 공부의 왕도는 아니에요. 공부의 왕도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하나의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학습 전략을 잘 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출제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위주로 출제 경향 및 학습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큰 마음 먹고 시작하신 거니까요. 작심 3일이 아니라 1년 동안 꾸준하게 저랑 같이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1년간 저랑 같이 화이팅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뭐 의문사항이라든가 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런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이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대단한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격증이에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개도 할 수 있고 분양대행도 할 수 있고 대리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자산관리 업무까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자격증에 도전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이 도전하신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중개를 하시든 컨설팅을 하시든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어쨌든 저랑 이제 긴 여행을 같이 떠나야 되는데요. 같은 이제 한 배 탔으니까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잘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섭대 101로 하고요. 출제 경영 및 학습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